우리가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야기 있죠.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선진국이 된 그야말로 놀라운 성장 스토리.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아주 거대하고 정교하게 설계됐던 국가 운영 체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과연 이 눈부신 성장은 정말 어떤 신화 같은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주 철저하게 계획된 시스템의 결과물이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입니다. 한국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한 사람의 천재적인 리더십 덕분이라는 신화, 또는 그저 무자비한 독재의 결과일 뿐이라는 비판.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진실은 그 양 극단 사이 어디쯤에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화와 비난을 한꺼풀 걷어내고요. 당시 대한민국을 움직였던 그 강력한 국가 운영 체제, 그 진짜 설계도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첫 번째 구성 요소부터 한번 보시죠. 바로 전체 시스템의 중앙 처리 장치, 그러니까 두뇌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사실 이 산업화 계획이라는 거 군사정부가 처음 만들어낸 게 아니었어요. 이미 그 이전 장면 내각이라는 민주정부에서 제1차 5개년 계획의 초안을 다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냐? 바로 정치적 논쟁이라는 비용을 싹 무시하고 계획을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막강한 실행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력의 심장부에 바로 이 경제기획원, EPB가 있었습니다. 계획을 짜는 기능, 그리고 돈을 나눠주는 예산권을 한 손에 다 쥐고 있었으니 말 그대로 슈퍼부처였죠. 당시 최고의 경제 엘리트들이 바로 이것에 모여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하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이 수출진흥회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달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 대기업 총수들이 다 불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수출 목표를 달성했으면 엄청난 칭찬과 보상이 쏟아지고, 만약 실패했다? 그럼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자금줄까지 막힐 수 있는 그야말로 살떨리는 시험대였던 거죠. 아주 강력한 성과 기반의 피드백 장치였습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60년대에 가발, 합판 팔던 나라가 불과 10년, 20년 만에 철강, 선박을 만들더니 80년대에는 자동차랑 전자제품을, 그리고 90년대에는 반도체를 주력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이 믿기지 않는 속도의 산업 전환,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비슷한 시기에 국가 주도 성장을 했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왜 한국처럼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수출이라는 아주 냉혹한 시장 검증 장치가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좋든 싫든 세계 시장이라는 무대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브라질의 국영기업들은 보호무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주할 수 있었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운영체제를 돌리는 전력, 그리고 메모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모든 성장을 가능하게 한 그 막대한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당시의 한국 정부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선택을 합니다. 외국 기업이 직접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모든 걸 컨트롤하는 직접 투자 대신에 그냥 돈만 빌려오는 해외 차관을 선호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경영 통제권을 우리가 쥐고 있으면서 기술은 우리 스스로 배우고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빌려온 돈과 국내에 얼마 안 되는 자본을 필요한 곳에 정확히 꽂아넣기 위해 만든 장치가 바로 이 관치금융입니다. 정부가 시중은행들을 완전히 장악해서 국가가 키우기로 딱 정한 산업에다가 거의 무제한으로, 그것도 아주 싼 이자로 돈을 팍팍 밀어준 거죠. 말 그대로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벤처 캐피털처럼 움직인 셈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에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따라왔습니다. 정부의 판단이 틀렸을 때의 그 엄청난 리스크, 그리고 어차피 정부가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을 거야 라는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 무엇보다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의 고질병으로 남은 정경 유착과 중소기업 생태계가 제대로 크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었죠. 아무리 좋은 운영체제라도 그걸 돌릴 하드웨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자, 이제 산업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땅, 이 물리적인 공간이 어떻게 재설계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세계가 한국의 이런 야심찬 계획을 어떻게 봤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계은행조차 한국에 무슨 고속도로냐, 차도 몇 대 없는데
시기상조다라면서 돈 빌려주기를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단 2년하고도 조금 더 걸려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해냅니다. 15시간이 넘게 걸리던 길이 5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 경제에 대동맥이 뚫린 거 있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엄청난 속도 뒤에는 정말 가슴 아픈 희생이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77명의 노동자들이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보다는 속도를 우선시했던 압축성 장애의 비극적인 단면이죠. 그리고 동시에 정부는 특정 도시의 특정 산업을 아예 몰아주는 산업 클러스터 전략을 썼습니다. 울산에는 석유화학이랑 자동차, 포항에는 철강, 구미에는 전자 이런 식으로요. 효율성은 정말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선택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극심한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된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남긴 최종적인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시죠.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한쪽에는 정말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성장 속도, 세계적인 산업을 일궈낸 눈부신 빛이 있었죠. 하지만 그 빛이 강렬했던 만큼 대마불사시나 뿌리 깊은 정경유착, 그리고 극심한 불평등이라는 아주 짙은 그림자 또한 바로 이 시스템 안에서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경제기획원이라는 두뇌, 관치금융이라는 생명선, 그리고 고속도로라는 하드웨어까지 이제 시스템은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기계를 실제로 땀 흘려 움직이게 만든 그 뜨거운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이 시스템 설계도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